황희정승 잘 아시죠? 황희정승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황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청백리. 장수하셔서 장수. 고려 시대에서 태어났고 조선 시대까지 둘 다 경험했던. 아, 주눅 드네 옆에서 진짜. 장난 아니에요. 주눅 말하자면 고려 조선의 이중국적. 진짜? 네, 뭐 이럴 수 있어요. 와, 그럴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정말 어진 분이에요. 여기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정말요? 설마. 정말. 같은 황씨? 네. 어머! 황희정승의 42대 손이라고. 와! 진짜로? 아,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반응이에요. 전 방금 멘트 너무 영혼 없으셨는데. 아니 근데 황희정승 하면은 약간 좀 저는 좀 따뜻한 아버지의 정치인 뭐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따뜻한 아버지 상이 전혀 없는데. 후손들이 다 조상을 닮는 건 물론 변질이 되겠죠. 아니 변질이 되겠죠, 선생님. 그리고 대한민국의 황씨들은 대체로 황희정승의 후손이죠.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2대 손이라고 하셨어요? 네. 올해가 황희정승이 태어난 지 660년 되는 해입니다. 네. 660 나누기 42 하면은 한 중간에 몇 분이 장수하지 않았을까요? 54대 손인가? 네, 자 어쨌든 오늘 황희정승의 후손과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자, 황희정승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세종 같은 성군을 만나서 태평성대를 이루는데 일조했는데요. 거꾸로 보면 세종의 그 태평성대도 황희 같은 명재상의 보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황희하면 그냥 황희 이렇게 안 부릅니다. 꼭 황희정승 이렇게 부르죠. 정승이 뭐예요? 조선시대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가장 높은 관직 3개를 정승이라고 하는데 네. 황희는 90세까지 살면서 장수하면서 관직에 있었던 시간이 60년이 넘어요. 그 60년 넘는 시간 가운데 23년을 정승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황희는 그냥 정승이에요. 고려 공민왕 때 태어납니다. 그리고 창왕 때 과거에 급제해요. 그래서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도 오랫동안 활동을 하기 때문에 관리로 왕을 모신 것만 따지면 고려의 창왕, 공양왕, 조선에 들어와서 태정, 태세, 문종까지 모두 7왕을 모신 문종까지. 자, 그런데 이 황희정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이호문이라는 사관이 황희정승에 대해서 쓴 이야기가 있습니다. 희는 판강릉부사 군서의 얼자이다. 요 한 문장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황군서는 양반이에요. 어머니가 천민이었다는 뜻이죠. 황군서의 첩이었고 신분이 천민이었다. 자, 황희정승 이야기 조금 더 해볼까요? 황희가 얼자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 황희 자신도 얼자가 있었어요. 얼자를 두었는데 이 얼자가 아주 큰 사고를 친 일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인가 한번 보시죠. 황희의 가족사 한번 볼까요? 황희가 아주 젊을 때 17살에 최씨 부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최씨 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26살 때 양씨 부인과 결혼을 또 합니다. 그래서 아들 셋을 두어요. 황치신, 황보신, 황수신. 자, 이 경우에는 재혼이기 때문에 둘 다 정처예요. 자, 그런데 이 재혼을 하는 사이에 관청에 속한 여종을 첩으로 들여서 여기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황중생인데 이 황중생은 얼자죠. 자, 황중생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황중생이 얼자지만 아버지의 후광으로 동궁전의 관직을 얻어요. 동궁전이 궁궐 안에 있으니까 이제 출퇴근을 궁궐로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궁궐에서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도난 사고였습니다. 설마. 네, 궁궐에서 왕이 사용하는 금잔, 금띠 이런 게 없어져요. 대대적인 수사를 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하고 미궁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년 뒤에 이번에는 세자가 쓰는 이 이염이라고 해가지고 난모예요. 이 추울 때 머리에 쓰는. 자, 이런 게 또 없어집니다. 다시 수사를 했는데 네. 그 이염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황중생의 잠자리에서 황중생이 훔쳐간 거죠. 자, 의금부에서 황중생을 잡아다가 이제 취조를 했더니 그 이전의 죄까지 자복을 하는데 4년 전 금잔과 금띠를 황중생이 훔쳐갔던 거예요. 와, 이거 아빠 얼굴에 먹칠을. 당연히 압수하겠죠? 네. 압수했는데 금잔이 20냥이 없어졌는데 나온 거는 11냥뿐이었어요. 9냥이 비어요. 네. 이거 어디 갔느냐? 이걸 이제 추궁을 했더니 이거 우리 형한테 줬다는 거예요. 황보신이라고 하는 네, 형한테 둘째. 이걸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정부에서는 그 두 사람을 황보신과 황중생을 대질 신문을 하죠. 황보신은 안 받았다고 해요. 그랬더니 황중생이 제가 줬잖아요. 그 자리에 형의 첩인 윤희도 같이 있었잖아요. 윤희도 끌려옵니다.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자, 대질 하는데 윤희와 황보신이 모두 우리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황중생이 내가 받았고 그때 아주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 몇 년 전에는 형이 의금부에서 말하고 비단을 훔쳐다가 윤희한테 선물로 줬다고 했잖아요. 이걸 가만히 놨다가는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서둘러서 입막음을 해야 됩니다. 입막음을 하는 방법. 황희가 황중생에게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 아니야. 그래서 성을 조씨로 바꾸고 조중생으로 부르게 됩니다. 끝이 어떻게 됐냐면요. 조중생은 궁궐의 물건을 훔친 죄로 참형. 장물을 받은 보신은 아주 약한 처벌로 마무리를 해요. 황희의 전략이죠. 얼자를 버리고 적자를 구한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황희의 얼자였던 황중생은 끝은 이렇게 됐지만 그건 황중생의 범죄 때문에 그런 거고, 만일 황중생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일반 양인들에 비해서 형편이 더 나았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렇겠죠. 얼자긴 하지만 관직에도 올라가고 가난한 양반의 적자보다도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홍길동을 먼저 알지 않고 황중생을 먼저 알았더라면 얼자에 대한 생각이 지금 같지 않겠죠? 네, 바뀌었겠네요. 왜 조선에 와서 서얼에 대한 차별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조선에 들어오면 양반들이 거의 모두가 첩을 거느렸던 거예요. 고려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서자 얼자가 조선에서는 많이 태어났던 거죠. 잠깐 고려 이야기 해볼까요? 고려 말기가 되면 전체적으로 나라가 혼란했습니다. 이런 사이에 첩을 들이는 사람이 자꾸 생기기 시작해요. 첩을 들이기보다는 2명 이상의 처를 두는 일까지 벌입니다. 다처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국가에서 제대로 처벌하지를 못한 겁니다. 특히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간 사람들 경우에 지방에도 처가 있고 서울에 와서 또 처가 생기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런 일이 더 많았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성계가 그랬습니다. 이성계 고향이 어디죠? 참교. 함흥이잖아요. 함흥에 한씨 부인이 있었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강씨 부인을 또 둡니다. 이 두 부인을 부르는 말도 있어요. 한씨 부인은 고향에 있는 처, 향처. 강씨 부인은 서울에 있는 처, 경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보란 듯이 향처, 경처 이렇게 불러가면서 두 부인을 두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성계만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은 이게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올 거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거에 발벗고 나서는 왕이 태종이에요.
정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밀어붙인 왕이거든요. 이거 옳지 않아. 일부 일처를 명확하게 법으로 정해야 돼. 해가지고 여러 처를 못 두게 법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생겨요. 처가 여럿이었는데 한 사람 빼고 나머지와는 강제로 이혼당한 사람도 생깁니다. 여러 처를 두었다고 탄핵을 받는 관리도 생겨요. 그래서 고려 말의 혼란기에 잠깐 등장했던 다처는 이제 쏙 들어가고 일부 일처는 명확하게 정착이 되는데 꼼수가 있었어요. 처를 여럿 두면서 처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첩이라고 하는 호칭을. 그래서 남자들의 꼼수예요. 역시. 이래서 다처는 근절시켰지만 첩을 없애지 않았다. 첩첩산중. 그래서 맞아요. 첫 첩제가 이때 생기게 되는 거죠. 양반은 결혼을 해서 처가 있는데도 첩을 드리는 일이 아주 일상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의하면 공경 대부들이 처가 있어도 반드시 첩을 둔다. 거의 안 두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현상이 왜 조선에서 만연하게 됐을까? 고려 때 너무 눌려 살아서 고려 때 못했던 거 다 하는 조선에 와서 훔치렀다가 빡 이렇게 막 뛰듯이. 오케이. 좀 맞아요. 좀 가까워요. 가정 내에서 남편과 그 부인의 역학관계가 조금씩 남편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면서 이 남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구실로 대가면서 명분이었구나. 네, 첩이라도 둬서 아들을 낳아야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첩을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핑계.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양반 남성이 첩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일반 양인 여성 또는 노비들, 네. 서녀, 얼려 이런 사람들을 첩으로 드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본처는 당연히 양반이었겠죠. 그렇죠. 첩으로 들어온 사람은 양반보다 낮은 신분이었겠죠. 자, 이러다 보니 처와 첩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상하 관계. 네, 자 이러면서 처와 첩 간의 차별이 생기고 이것이 더 연장이 되는 거죠. 처와 첩의 차별은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적자와 서자가 나란히 앉을 수 없다. 처와 첩도 나란히 못 앉아요. 첩이 한 걸음 뒤로 이렇게 앉게 되는 거죠. 서로. 처와 첩의 사이가 대부분 안 좋아요. 또 이게 우리 사극의 단골 메뉴 아닙니까? 조선의 처첩 갈등. 이거는 사극이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조선 세종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하필이면. 광주에 사는 박구라고 하는 관리가 있었는데 박구에게 이씨 부인이 있었어요. 이씨 부인은 적처예요. 이 적처 이씨가 박구와 결혼을 할 때 몸종을 데리고 옵니다. 몸종의 이름은 서가이였어요. 그런데 이 서가이가 박구의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이 서가이를 자기 처의 몸종을 첩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딸이 넷이 태어나요. 네 딸을 둡니다. 딸이 넷이 있었다는 거는 관계가 오래 지속됐다,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 박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임종 직전에 이 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서가이를 양인으로 만들어 달라. 나랑 같이 살았으니 양인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 씨가 그 말을 또 들어줘요. 노비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문서를 서가이에게 준 거예요. 여기까지는 조선시대에 아마 많이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특별한 것은 이 다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구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씨가 서가이를 다시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자기가 준 문서, 해방 문서를 빼앗기 위해서 서가이를 찾아가요. 서가이는 당연히 저항했겠죠. 저항하는 서가이를 이 씨 부인과 자기 친딸 셋과 함께 때려서 죽이고 맙니다. 죽이기까지?
네. 이게 실화예요. 네, 실화입니다. 남편의 유언에 따라서 해방시켜줬다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 다시 종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 씨의 심리를 한번 분석해 주시죠. 역사 관련된 것을 좀 결합시켜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심리학자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내 것을 빼앗기는 것보다 나보다 열등한 자와 공평히 나누는 걸 더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그래서 아마도 나보다 한참 아래 것인데 내 것을 나눠준다는 게 원래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기는 것보다 더 극렬한 분노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심리가 바닥에 깔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심리를 더 부추기는 또 하나의 계산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얼자, 얼려들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 문제군요. 경국대전에 의하면 얼자녀는 적자녀의 10분의 1을 상속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많이는 아니어도 받네요. 네, 많이는 아니어도 그 딸이 무려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다고도 볼 수 없죠. 더하기 이 서가이를 노비로 다시 돌려놓으면 서가이와 그 4딸이 다시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내 자산이 늘어납니다. 일석이조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아마 이것 때문에 살인에까지 나아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국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 당시 국왕이 세종대왕이었어요. 세종은 어떤 판결을? 국왕이 대신들과 이 문제를 논의해요. 남편의 첩을 죽였다. 그 딸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첩을 죽였다. 이것 때문에 이것은 가중처벌되는 쪽으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4딸을 다시 노비로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이것까지 더해져서 이건 아주 중벌로 처벌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의 대표 얼자, 이제 홍길동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홍길동전을 쓴 허균이라는 사람은 서자도 얼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당시의 권세가죠. 허협이라는 사람의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서를 얼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사회에 반항하는 이런 소설을 지었을까요? 허균이 홍길동전을 쓰기로 마음먹은 계기이자 모티브가 된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국왕 선조가 서울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앞길이 어찌 될지 모르니 빨리 세자를 정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정할 수 있는 아들 가운데 가장 좋은 선택이었어요. 광해군을 세자로 정합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왕비가 죽어요. 그리고 선조가 계비를 드립니다. 2번째 왕비를 드리는데 이 2번째 왕비가 아들을 낳아요. 영창대군입니다. 대군이니까 뭐예요? 적자잖아요. 서자가 세자인 상황에서 적자가 태어나니까 조정 신료들의 의견이 분분해져요. 광해군을 그냥 세자로 둬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대북, 영창대군으로 세자를 바꿔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간에 서로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이 미처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조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기는요? 광해군이 그냥 왕이 되는 거죠. 광해군이 왕이 되어서 영창대군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전부 쫓겨나게 되겠죠. 뭐 소북이 이제 전부 퇴진을 해요. 그것 때문에 조정의 긴장감이 막 고조되고 있었던 이때 사건 하나가 터져요. 조령이라는 곳에서 도둑이 지나가는 상인들의 은 수백 냥을 강탈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건 단순 강도 사건이었어요. 강도들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끝날 일이죠. 그런데 취조, 신문을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7명이 전부 설이었다는 거예요. 그 7명 가운데는요, 영의정을 지낸 사람의 서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단순 강도 사건이 이제 이름까지 있는
사건으로 비화가 됩니다. 칠서지옥. 칠서, 7명의 설의 옥사.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우리가 광해군이 왕이 되셨을 적에 우리 같은 서얼들의 이 불만, 이런 걸 없애달라고 상소를 했었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광해군이 서자니까 우리의 뜻을 좀 받아들여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광해군 혼자 힘으로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불만을 품고 우리가 도적질을 하게 됐다. 우리 말을 안 들어줘서 우리 삐뚤어지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을 허균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홍길동이랑 진짜 비슷하다. 훌륭한 인재가 신분적인 결함 때문에 이렇게 쓰이지 못한다면 이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니다. 이 현실을 안타까워한 거죠. 그래서 홍길동전의 그 생각을 고스란히 녹여낸 겁니다. 자,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불쌍하게 보인 이유 아시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허균이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는 그 황희의 그 얼자 황중생은 동궁전의 관직도 얻잖아요. 그럼 요거는 칠서지옥의 얼자들이랑은 조금 약간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황희의 얼자 황중생, 칠서지옥에 등장하는 저 서얼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조선시대에 살지만 이 둘 간에는 200년의 시간 격차가 있습니다. 그 2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게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의 반포입니다. 경국대전이 반포되면서 이 법전에 서얼에 대한 차별이 명문화돼요. 황중생은 그 전에 살았기 때문에 차별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칠서지옥을 일으킨 그 7명의 서얼은 경국대전에 차별조항의 적용을 받은 거죠. 자, 그 경국대전을 보면 서얼 자손은 문과와 생원진사시에 응시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의 과거예요. 이거 응시하지 못한다. 그건 물론이고 생원진사가 되는 과거보다 더 아랫등급의 시험인데 이것도 응시하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얼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문신관리가 되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 길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물론 경국대전에서 서얼의 과거 금시를 금지하는 이 조항은 오래 안 가요. 명종 때 폐기됩니다. 법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법이 필요가 없어져서 없어진 거예요. 과거에 응시한 걸 금지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서얼을 차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 법이 굳이 필요 없었고. 그 다른 법이란 무엇이냐? 서얼은 관직에 올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관직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직은 서얼은 안 돼. 이런 관직들이 다 사람들이 다 하고 싶어하는 관직이에요. 이걸 청요직이라고 합니다. 맑은 청자, 중요한 요자. 자, 어떤 거냐면 관리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관직들. 이게 2호 예병 형공 6조 가운데 2조하고 병조의 관직이에요. 또 조선의 관직의 꽃이라고 하는 게 있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언론 3사. 여기 관직에도 서얼은 못 들어가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서얼은 관직에 올라가서 승진을 해도 벽이 있습니다. 상한선을 딱 만들어놔요. 이 이상은 승진하지 못한다. 그럼 최고는 뭐예요? 서울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자, 이제 꿈을 꾸시는군요. 제가 서울이어서 그런 건 네. 아니고. 서울이라도 다 똑같은 서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지위. 이것까지 다 생각해서 그 규정을 만드는데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부터 앞에 계신 5분들을 모두 서얼로 만들어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 네, 어쩌다 서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서자, 얼자, 서자, 서자, 얼자. 아, 나 왜 자꾸 얼자야? 얼자. 첫 동작이 얼자.
품계부터 잠깐 설명할게요. 네, 조선시대에는 모든 관리가 18등급으로 나뉩니다. 1품부터 9품까지 9등급을 나눈 다음에 각각을 정종으로 또 나누어요. 그래서 처음 관리가 되면 종 9품, 시간이 지나면 승진해서 정 9품, 종 8품 이렇게 쭉 올라가서 가장 위에 정 1품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 정 1품, 정 2품 이게 얼마나 높은 건지 아시겠죠? 엄청 높은 거예요. 자, 먼저 배도령하고 정도령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다 고위관직에 있으니까요. 자, 배도령은 아버지가 정일품인데 어머니가 첩이에요. 서자죠. 네. 이렇게 되면 몇 품까지 올라가느냐면 정 3품까지 올라갑니다. 와, 거의 그래도 네, 정 3품까지. 정 3품 관직으로 좀 소개할 만한 게 도승지라는 관직이 있어요. 네, 도승지를 권해드립니다. 도승지를 목표로 노력을 하시면 거기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도령은 아버지는 비슷한 정 2품인데 어머니가 천첩이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배도령보다는 당연히 높이 올라갈 수가 없겠죠. 이 경우에 정 5품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홍길동이 바로 정도령의 경우에 해당해요. 자, 다음은 서자인 박도령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버지의 관직이 낮지만 어머니가 양인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 5품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네, 이 경우에는 아버지가 2품 이상이고 어머니가 천인인 경우랑 같아요. 자, 양첩이냐 천첩이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이제 파도령과 황도령을 한번 보죠. 네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품. 문무 6품 이상의 양첩자손은 정 4품까지. 3분까지 올리죠.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가. 그럼. 그렇죠. 자, 정 4품. 남은 건 황도령인데.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어. 니들은 삶의 목표라도 있지. 저작거리에서 코인이나 해야겠다. 엽전 코인에 상평통보 코인이나 해야겠다. 자, 그렇게 삐뚤어지지 말고. 저도 약탈할 겁니다. 그래도 이 경우에는 정 7품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훌륭한데요? 제가 교수잖아요. 네. 조선시대에 교수라는 관직이 있습니다. 그게 정 7품이에요. 진짜? 황도령 포기하지 말고 교수까지 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훌륭하죠. 네. 자,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그 시기 일반 양민들, 또 노비들과 비교하면 서울은 높은 관직인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서울들을 차별하잖아요. 이런 차별이 이제 계속 가해지니까 뭔가 돌파구가 생겨요. 바로 기술직입니다. 기술직. 통역하는 역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의관. 요즘 잘 나가는 법률가. 유학. 요즘 잘 나가는 회계사. 산학. 좋다. 과거를 볼 때 문과만 못하게 했잖아요. 네네. 이런 전문직으로 나아가려면 잡과 시험을 보면 됐거든요. 잡과는 안 막았어요. 그래서 많은 서울들이 잡과를 통해서 기술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